네,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요즘 대학을 가는 방법이 보통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눠서 볼 때 수시 모집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내신 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그러고요. 작년까지 주로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특별히 글솜씨를 자랑해야 되는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 게 일반적인 지금 수시 모집의 내용이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으로만, 수능 성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물론 실기 평가는 따로 합니다만 두 가지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의 수시 유형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중심이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이 뽑기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이제 강하다고 하는 데가 보통 이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서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중요한 학생 선별의 변수가 되는 전형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시에서는 수능이 그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제 핵심은 수능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늘 아이들이 성적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풀이 방식을 갖고 있을 때 수능 성적이 일취월장 쑥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제사 지내줄까요? 기대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내 무덤가에서 벌초나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이제 이런 마음일 겁니다. 굳이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벌초를 하지 않아도 저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셨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저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내 꿈을 대신 이루려고 하는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내 한풀이를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그렇게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롯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지 하는 그 아이의 꿈이 오롯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대학이나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로 각광받는 게 뭡니까? 자기 주도적 인재죠.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 자기 주도적 인재가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주도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질나더라도 참으시고 내 꿈보다는 아이 꿈이 오롯이 보이도록 우리가 인내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여기까지는 우리의 스스로의 아이들을 위한 다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걸맞는데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저는 독서 지도에 좀 편들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급식 같은 독서가 있고요, 엄마밥 같은 독서가 있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아무리 요리를 잘하셔도, 아버님이 아무리 요리를 잘하셔도 학교 급식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에브리데이 바뀌는 메뉴, 그죠? 악착같이 계산된 칼로리와 그람수, 이건 뭐 제가 학교 급식을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 급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헐레벌떡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식판을 꺼낸다 실시, 이러면 재미없습니다. 아이는요, 집에서는 반찬 가지수는 좀 적고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이 먹고 싶은 거죠. 저는요, 중학교 이상,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이 많으시니까 과정에 들어오면요, 집에서의 독서 부분은 그런 엄마밥 같은 독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처럼 아이가 음악하는 아이에게도 철학책을 읽히게 하고,
스포츠를 전공하는 친구에게도 소설책을 읽히는, 즉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양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독서는요, 학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전문적인 사서 교사와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멋진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까지 갖춘 이 부분에서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한테 되짚어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나 아니면 이 유치원 정도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샀던 그 많은 전집류 지금 어디 있죠? 창고에 있나요? 100권을 샀는데 몇 권쯤 읽었나요? 많이 읽었으면 17권, 18권. 보통 17권 읽다가 말고 폐유지를 버리기 아까워서 창고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기증을 했을 거예요. 즉 이런 식의 독서 지도 부분은 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개별 독서 지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즉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자기 입맛에 잘 맞는 그 밥이 먹고 싶듯이 집에서 하는 독서는요, 그 아이의 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로, 대학 입장에서 보면 전공이 되겠죠. 그 전공에 도움이 되는 독서로 제한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읽도록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뽑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스펙 이야기를 많이 했죠. 스펙시피케이션, 스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요, 스펙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전체를 감싸는 변죽 또는 우리가 언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저리 스펙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 전체 그 아이를 구성하는 이 스펙 속에서 핵심 스펙이 따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 B, C 이걸 우리가 코어 스펙 또는 핵심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스펙을 갖추는 것은 학교가 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아이는 전부 전공과 진로가 다 다르니까요. 따라서 우리 아이를 뭐라고 그럴까요? 인성적으로 훌륭하게 하고 또는 다양한 교양이 되기 위한 독서는 이 변죽 언저리 스펙은 학교가 열심히 해줄 것으로 믿고, 우리가 집에서 하는 독서 지도로 관계되는 것은 아이의 이 코어 스펙, 즉 이 코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공 관련, 그렇죠? 진로 관련 이 독서 부분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주도적 인재를 뽑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대학 교수 같으면 어떤 인재를 뽑으시겠어요? 자기주도적인 것 말고 이제 우리 과에 오기로 지망한 학생들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서류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아이를 직접 만나는 면접을 하죠. 이때 무엇을 체크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전공 적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 적합성. 즉, 이 학생을 우리가 합격을 시켰을 때 우리 학과에 와서 그 전공을 잘 이수해서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훌륭한 인재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학생을 뽑지 않겠을까요? 그러면 우린 뭘 증명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진로를 이렇게 일찍 정했습니다. 정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진로의 나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전공 적합성을 갖추어 왔습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 중에 먼저 이제 독서 부분에서 이 전공 적합성과 관계가 있는 이 독서 부분을 아이에게 권해주시라는 겁니다. 즉,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죠. 아이가 사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죠. 여러분이 책을 사다 주고 그 아이가 그 책을 무작정 읽기 시작을 한다면 그 아이의 자기주도성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요즘은 스펙의 시대가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스토리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개개인마다 스토리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 꿈과 내 전공과 내 직업과 내 나아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되는 거겠죠. 따라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A와 B와 C를 갖춘 D가 되자. 자신의 비전 선언일 수도 있고요,
인생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만든다면 한번 저녁밥 한번 사주시든지 점심을 한번 사주세요. 제가 실제로 이걸 만드는 과정을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름하여 2박 3일 진로 캠프를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예정 시간이 20분이었어요. 20분이었는데요. 아이들이요. 이걸 못 만들어요. 겨우 이 D는 금방 만들어요. 넌 뭐가 될래? 할 때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이 D는 잘 만듭니다만 요즘 대학이 원하는 건 뭘까요? 옛날엔 이랬습니다. 너가 우리 대학에 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애교심, 열정, 주로 이런 것을 판단했다면 요즘은 이제 전공 적합성을 따지는 거니까요.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관심이 없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 대학이 너를 왜 합격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하고 달라진 점이 뭐죠? 앞부분에는 열정과 꿈의 형성 중심이었다면 뒷부분은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무엇을 만들어 왔느냐고 하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 능력이 저는 이 ABC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D가요. 자신의 꿈의 일단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직업과 전공 중심의 뜻이 뚜렷하게 드러난 타이틀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이 ABC는 이 직업과 전공에 따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역량.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D가 되기 위해서 그냥 결심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학을 들어가는 이 순간까지 이 D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A와 B와 C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마이 스토리죠. 이게 자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마이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꿈이 무엇인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A와 B와 C를 준비해 왔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가 지금부터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원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형외과 원장이 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건 뭘까요? 핵심 스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필요는 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인수를 행위하는 의사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차분한 어떤 모든 의료 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사가 직접 되기 위한 핵심 스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부반장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리더십을 길러볼래. 그리고 3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길러야겠다. 이런 식의.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가 정형외과 원장일 때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형외과 원장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과학 실험발에서 논문 발표한 걸 5번이나 했어. 이거 핵심 스펙이 될 수 있죠.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줄 수가 없죠. 어머님이 정해줄 수가 없죠. 우리 아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3가지 정도에는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아이가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그래서 아이가 이걸 만들면 우리가 밥 한번 사주자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처럼 이렇게 권유해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외국어와 리더십과 만약에 봉사정신이 나의 ABC라고 정했다고 치죠. 정했다고 치면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의 모든 활동을 구체적으로 할 때에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열심히 하되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선택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집중하라? 이 3가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요 이 외국어에 해당되는 활동을 한 3가지 정도, 리더십에 활동되는 걸 한 4가지 정도, 그 다음에 봉사에 활동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이런 정도의, 왜? 개별 활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키워왔다고 해서 누가 믿어주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1이면 중학교 3년 동안 한 활동 중에 나도 모르게 어디에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해왔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고2라면 고1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자기 활동이 있겠죠. 아니요, 독서 활동도 됩니다. 네. 어떤 축제 활동도 됩니다. 학습 활동도 됩니다.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대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이 합쳐서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 이런 활동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낼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꿈은 이랬다오. 그죠? 이 꿈을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핵심적 역량으로 이 3가지를 나는 내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활동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중에서 뭐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보너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내가 많은 활동 중에서 뭐 나눔, 배려 또는 갈등 조정 그리고 이 갈등 조정과 함께 역경 극복. 말이 좀 무섭죠? 뭐 역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좌절 극복 어때요? 괜찮죠? 아니요, 여러분한테는 말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애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좌절을 했다 그 극복한 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면 더 좋다. 왜?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뭔가 내 것을 쉐어, 즉 나누어주거나 남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A 집단과 B 집단이 있을 때 의견이 대립이 되거나 어떤 이해가 상충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능률적으로 해결을 한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건 최고로 좋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관계된 것이 있냐 없냐. 근데 나중에 백화점식으로 그냥 단순히 스펙 나열만 되어 있으면 이 아이가 무엇을 위해서 애썼는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즉 나의 꿈 D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길러온 핵심 역량 A, B, C 여기에 자기의 역량을 집중한 활동을 하면 나중에 심사를 하는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께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 아이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되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자연스럽게 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공, 적합성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건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걱정만 안고 들어가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사설 업체를 찾아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은 누가 합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정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이런 활동을 하고 왔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말을 들어봤죠. 엄마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에듀파스에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뭘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러나 이제는 도와줄 수 있어요. 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각각의 활동을 A4 한 장으로 잘 정리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내용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보석처럼 선물처럼 말씀해 드릴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오면 여러분 요게 A4입니다. A4. 네. A4 한 장입니다. 딱 A4 한 장으로 정리하죠. 만약에 고2라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많은 활동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여기에 해당되는 활동 3가지를 골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활동 하나하나를 A4 한 장에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요. 질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질문이란 말을 왜 쓰고 있느냐면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요.
작년 3월까지 만 3년 동안 모 방송국의 TV 입학사정관이라는 프로그램에 100번 이상 출연을 했어요. 근데요, 이거 도움이 돼요. 그때마다 한 아이가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요. 또 그 아이가 왜 합격했는지를 충분히 보조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대학의 입학처장과 입학사정관이 함께 출연을 해요. 근데 이게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서로 다른 아이, 서로 다른 대학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감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내 나름의 많은 학습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입시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내 나름대로는 대학 입학 현장에서 또는 기업 현장에서 우리가 인터뷰, 즉 면접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은요, 4가지밖에 없다는 걸 나는 알았어. 여러분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뭐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학생이 왔는데 미국에서 3년 동안 살다 온 경력이 딱 있어요. 뭐 미국 샌프란 밑에 LA 밑에 있는 뭐 샌디에고에 있는 얼바인 지역에서 3년 동안 살다 왔어요. 자, 이 이력을 놓고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거겠죠. 왜 갔니? 뭐 했니? 어떻게 됐는데? 근데 왜 돌아왔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즉 학생부의 종합전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어떤 서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록들을 검토를 하고 활동 보고서를 검토를 해봤을 때 뭔가 궁금한 걸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겠죠.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니까 질문은 일반적으로 4개예요. 그 4개가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동기를 물어봐요. 동기. 두 번째 질문은요, 과정을 물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결과를 물어보고요. 네 번째 질문은 감상을 물어봅니다. 잘 따지고 보면 이 4가지 이상의 질문 외에는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 4가지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가,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오늘 얘기 잘 오셨죠?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야 될 단어는 4개다. 동기, 과정, 결과, 감상. 그죠? 아니요, 아이 걸 대신 써줄 수도 없어요. 그죠? 아이는 자기 주도적으로 써야 합니다. 근데 A4라고 하는 하얀 백지 위에 아이들이 울고 있잖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랬을 때 말씀을 좀 얹어주세요. 얘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봉사활동을 끝내고 왔다면 이 봉사활동 왜 했니? 그 동기에 대해서 조금 적어보겠니? 그 다음엔 과정을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마지막에는 그 봉사활동을 끝낸 지금 너의 소감, 감상을 적어봐라. 여러분, 이걸 준비해야 되는 아이 입장에서 너무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거 너무 막연했단 말이죠. 근데 동기, 과정, 결과, 감상, 동기, 과정, 이 말만 하면 돼. 아니요, 이 말을 해서 아이를 쓰는 것만 도와준 게 아니죠. 이제 아이들이 정리를 해서 가져오면요, 볼 줄 아는 눈도 가질 수 있어요. 동기가 있냐, 과정이 있냐, 결과가 있냐, 감상이 있냐, 오예, 통과. 나중에는 잔소리도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야, 너가 한 1, 2, 3번 좋아. 근데 4번, 5번에는 야, 감상이 너무 짧은 것 같구나. 요것만 다시 한번 해봐라. 이해가 돼요?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기를 물었을 때, 아까 그 미국 갔다 온 친구한테 동기를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날은 철철이 비가 내리고 있었죠.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쥔 채 하염없이 비를 맞으며 덕수궁 돌담길을 거닐고 있었어. 아마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나 봐요. 그래, 그게 미국 간 결정적 동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동기를 물었을 때는 뭘 대답해야 될까요?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기를 물었을 때는요, 어떤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머릿속에서 이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 자, 여러분 교묘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애가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요, 여러분 입학사정관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추첨으로 배정을 받잖아요. 따라서 학교가 뛰어난 활동을 한 것 자체를 별도로 구분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죠. 네. 왜? 내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은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학교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채점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채점할까요? 그런데 너가 뭘 했는데? 즉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파악하려고 드는 거죠. 믿습니까? 옳은가요? 이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 여러분 자주 만나는 거 아니니까 격하게 좀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성. 아니요, 이 단어만 익히고 들어가도요, 딴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야, 넌 맨날 여행만 다니니? 이번에 하와이 왜 갔다 왔니? 그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나는 남미, 유럽 뭐 이런 부분을 평생에 30년의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느낌 오죠? 이런 자기주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만약 한국 고등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묻죠. 얘야, 한국 고등학교는 봉사활동 잘하기로 유명한 학교 아니야? 아마 프로그램도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애들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너 이 봉사활동을 학교도 그렇지만 너도 훌륭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게 됐니? 이렇게 물어요. 요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때 잘못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우리 학교는요 봉사활동 끝내줘요. 안 하면 죽어요. 만약에 부족하면요 여름 방학 때 선생님들이 와서 또 시켜요. 이렇게 대답하면 빵점.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면 굿이에요. 뭐야? 나는 한국 고등학교에서 생활한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 학교는 봉사활동이 너무 훌륭하고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으면 선생님들의 뒷받침도 좋다. 그런데 나는 학교가 제시했던 10개의 봉사활동 중에서 나의 첫 번째 봉사활동은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됐고,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독거노인 보살피기를 하기로 했다. 여러분 느낌 오나요? 나 지금 대답을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네. 이거죠, 이거. 즉 동기를 물었을 때는 자기주도적인 이야기를 하라. 과정을 물었을 때는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진정성. 네.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즉 과정을 왜 물어볼까요? 이 아이가 봉사활동을 단순히 점수 따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진정한 뜨거운 가슴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 것인지, 이걸 알려면 너 그 꽃동네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전날 저녁에 있었던 그 봉사활동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래? 이러면서 뭡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봄으로 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진정성, 즉 인성적 측면에서 훌륭한 아이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결과는요, 이건 간단하게 쓰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는요,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봉사활동을 인정받아서 학교로부터 360시간의 봉사활동 인증서를 받았고, 과분하게도 복지관으로부터 표창장도 수여받았다. 있는 사실 그대로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건 감상입니다, 여러분. 감상. 그런데 이 감상을 쓰라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예? 이 감상을 좀 길게 써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참 좋았다, 내 동생도 해봤으면 끝, 이렇게. 너무 짧아.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오늘 결정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감상을 쓸 때 애들이 쩔쩔 매게 돼 있어요. 맬 때 뭐라고 하냐면, 이 감상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변화다. 변화. 즉 이 두 학생이 똑같이 봉사활동을 같은 시간을 했었어도요, 어떤 학생은 합격, 어떤 학생은 불합격이 될 수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봉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뭘 느꼈느냐? 느낀 게 없는데요? 이거 안 되겠죠. 그 느낌은 뭐라고요?
이 봉사활동 하기 전에 비해서 내가 뭐가 달라졌느냐. 이것을 피력을 해 주셔야 되죠. 피력을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 들어봤어요? 들어봤겠죠. 자기소개서 맨 뒤에 보면 본인의 전공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 책 3권을 고르고 그 3권이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를 각각 200자 내지 300자로 요약하라고 되어 있어요. Long time ago, I read the book, but I can't remember야. 그렇죠? 읽기는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읽었을 때마다 어떻게? 이 책을 왜 읽었으며 동기. 그죠? 어떤 과정으로 읽었으며 어떤 결과를 나한테 주었으며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나의 감상이 이랬다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가 만들었던 이 감상을 그대로 퍼서 옮기면 굿이죠. 메리 굿이죠. 이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활동을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핵심적으로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핵심 역량, 그게 적어도 활동 서너 개씩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각각 A4 한 장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엄마, 나 사진 찍어 왔는데 접시를 닦고 있는 이 순간에 짠! 요 사진, 요거 어디다 넣을까요? 요거 스캔 받아서 과정에 넣으면 되죠. 그죠? 상장 받아왔는데 이 수정 받아왔는데요.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결과. 맞죠? 아이들하고 봉사활동 어디 갈까 막 궁리하고 있던 회의하는 사진은 동기죠. 또 봉사활동이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장애우를 모시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뮤지컬을 같이 한번 본 티켓이 남아있다면 이건 감상 쪽에 넣어야 되겠죠.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만든 것은 즉 기술에서 만든 것은 A4 한 장이지만 이게 2장, 석 장, 넉 장으로 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즉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몇 개? 4개. 동기과정, 결과, 감상. 동기과정, 결과, 감상. 요 순서대로 정리해도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왜 일석이조가 될까요? 일단 활동 정리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덤으로 따라온 건 뭡니까? 내가 현장에서 받게 될 질문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작성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석이조. 이걸 학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리가 잘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1번, 진로 설정을 되도록이면 빨리 하자. 여러분의 진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은 우리 아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진로 설정이 빨리 돼야 되고요. 진로 설정이 되고 나면 A와 B와 C를 갖춘 D가 되잖아요. 이 자신의 인생선언.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학에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힘주어 준비해왔던 A, B, C라고 하는 핵심 역량 기르기. 그게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뭐가 있다? 1번, 2번, 3번, 4번에 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아이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 이 감상을 정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화인데요. 이 감상을 통해서 뭘 측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감상을 쭉 듣고 서류에는 안 나와 있죠. 감상이. 그죠? 서류에는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그 감상을 듣고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야, 저 아이가 저런 것까지 느낀 거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놈이구나. 아니면 안 될 놈이구나. 이 판단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변화 또는 이 변화보다는 더 좋은 말이 뭐예요? 발전이란 말 좋겠네요. 발전 가능성. 이런 말 들어봤죠?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 능력을 여기에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감상을 통해서. 결과는 사실 확인입니다. 즉 학생부에 있는 이야기와 아이의 진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4가지 항목을 각각 점수화해서 아이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 몇 장, 학년별로 너댓 장씩만 잘 준비를 우리가 만약에 아이가 진정으로 자기의 전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있다면 참 자기소개서 쓰는데 좋겠죠. 요새 자기소개서는요, 저 같은 사람도요, 아이의 추천서를 단 1명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뒷말 말투만 같아도요,
표절 검색기를 탁 돌려보면요. 40몇 프로 일치로 나와요. 내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말투가. 그러니까요. 남이 대신 써준다는 건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요. 이것만 있으면요. 자기소개서는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요. 자기소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맨 처음에는 뭐 자신의 성격, 교육 환경 또는 자기의 특장점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자신의 꿈을 제시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쓰라는 대로 써야죠. 그러니까 long time ago 나는 I decided my future. 그래서 my dream is A와 B와 C를 갖춘 D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게 맨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에 대해서, 세 번째는 B에 대해서, 네 번째는 D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즉 무엇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멋지게. 시장이 되기 위한 나의 꿈은 먼저 외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였다. 어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생각납니까? 글 쓸 때 두 갈씩이란 말 알아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각각 그 주제문을 맨 앞에 딱 쓰는 거죠.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번, 2번, 3번이 있다. 그리고 눈물, 콧물 하나 빠뜨려주면 좋죠. 그런데 그 활동 중에서 특히 내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러이러한 활동이었는데 그때 외국인과 만났던 그 체험에서 나의 이것을 느낀 것이 참으로 좋았다. 감상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다음 시장을 향한 나의 꿈은 외국어 영역을 거쳐 리더십을 기르는 데 집중하였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국토순례 대행진을 다녀올 때 나의 체력도 튼튼하지 못하면서도 무슨 힘이 났는지 마지막 3일 동안 그 다리가 부르튼 친구의 짐까지 내가 들고 사흘 동안 이렇게 같이 끝끝내 완주했던 경험은 나로서는 잊을 수가 없다. 오, 예. 눈물, 콧물 아시겠죠? 특히 내가 영향받고 나의 성장에 기여했던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눔, 배려. 생각나요? 갈등 조정. 또 뭐가 있다고? 역경 극복. 생각납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섞어줘야죠. 마지막으로 시장을 향한 나의 꿈은 봉사정신을 기르는 데 집중하였다. 오케이?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번, 2번, 3번이 있다. 맞나요? 그런데 그때 봉사활동 시에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뭘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모시던 그 독거 노인은 100점짜리 시험지에 흥분하고 있는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라더니 다음날 60점지에 통곡하고 있는 나에게도 역시 조용히 다가와 얘야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훗날 유태인의 교육서를 할 수 있는 탈무드에 있다는 걸 알고 지금도 나의 생활 신조로 삼고 있다. 오 예! 말 되죠? 지금 어떻게 지금 구성하는지 봤죠? 만사형통이죠. ABC를 갖춘 내가 D가 되자고 하는 나의 최초의 꿈이 아주 분명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내가 기를 수 있는 핵심 역량 ABC가 무엇이라면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ABC에 천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며 그죠? 그것을 A4 한 장에 이렇게 체계 있게 동기 과정 결과 감상순으로 정리를 해둔다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무엇이 두렵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대학 입학 후의 학업 계획과 졸업 후의 진로 계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앞으로 있을 일이지 있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써주면 되는 거죠. 졸업 후의 진로 계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버드에 가서 박사를 딸 것이고 아니 봤냐고. 그죠? 그리고 영국의 어디에 가서 또는 브뤼셀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고 40세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50세에 한 번 떨어지고 55세에 난 시장이 될 거예요. 단 여기에서 조건은 뭡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전공 적합성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 직업 전공을 정할 때 뭐면 안 돼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요건 좀 약해. 뭘 전공할 줄 모르니까. 현모양처가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딱 보는 순간 정형외과 원장, 삐리리 시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자신의 인생 목표와 핵심 역량 ABC를 함께, 여러분이 나서지 말라고 그랬죠. 그 아이의 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켜볼 수 있으면서 동기, 과정, 결과, 감상으로 정리를 하고, 그 각각의 활동을 뭐 중심으로, 이제 동기 어떻게 써요? 그럴 때는 자기주도성, 과정에서는 진정성을, 결과에서는 사실 확인을 간략하게, 감상에서는 발전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특히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다?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애프터에 집착하지 마라. 보통 우리가 변화 이야기를 하면요, 달라지거나 변화의 결과를 자꾸 이야기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프터만큼 중요한 건 뭘까요? 비포도 중요하다는 거죠. 비포.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전과 후를 같이 적어줘라.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같은 이렇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나는 봉사활동이란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집단이 계획성을 갖고 제대로 추진하는 그들의 활동인 줄 알았던 내가. 비포. 그죠? 이제 뭐야? 나의 작은 힘도 남에게 큰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이 더 큰 축복으로 내게 다가와서 오히려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말 됩니까? 이게 애프터죠.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기주도적으로 긍정적 의미에서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데 학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독서도 이제는 전집류가 아니고 ABC, 핵심 역량을 기르는 중점 독서를 하라. 그리고 책 사주지 말라. 아이가 사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줘야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하는 자기 기억이 남아있는 자기주도성에 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능 성적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올라가지 무슨 비법이 있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비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비법이 있는 건요, 아주 원칙론적으로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수능 성적을 올리는 부분이, 이건 전 과목에 해당이 돼요. 학원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순간 아이들은 아무도 학원을 가지 않으니까. 왜? 자기 주도적으로 올리니까. 네. 그러니까 비록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아이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저는 이런 겁니다. 모의고사 5회분을 풀자.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어차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6월 10일 날 어차피 모의고사 보지 않나요? 1년 3학년이 다 봅니다.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권하는 것은 모의고사를 5회분을 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푸는 거 아니에요. 전 과목 1회분을 쫙 푸는 거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아시겠어요? 1회분을 쫙 푸는 거예요. 근데 푸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풀자. 여러분, 80분에 끝나게 되어 있다고 하면 90분이 걸리든, 아니야. 95분까지도 괜찮아요. 극단적으로 100분이 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풀으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요즘 정부가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건 쉬운 수능 기조입니다. 쉬운 수능 기조는 옛날에 어려운 수능 기조 때보다 시간이 똑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부족에 허덕일 염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아직 고3이 아니고 또 많은 시험을 안 쳐본 고3이다 보니까 끝까지 풀어야 된다는데 너무 집착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5분에 풀면 하나도 안 틀릴 문제가 3분에 풀면 전부 다 틀리게 되는 게 왜? 차밍 포인트. 문제는 대충 알았을 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성급하게 푸는 것은요, 나중에 시간 남았을 때 다시 검토해도요, 또 성급한 검사밖에 못해요.
따라서 한 번 처음에 놓친 건요, 계속 놓쳤던 그 경험들 갖고 계시죠. 따라서 문제는 풀 때 어떻게 풀어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정밀하고 치밀하게 풀어라. 아시겠어요? 두 번째, 끝나는 순간 100점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아이가 스스로 모의고사 1회분을 풀고 연필을 놓는 순간 100점이라 해요. 근데 100점 아니죠? 내 나름의 100점입니다. 대충 찍은 거,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틀릴 땐 틀리더라도 내 나름대로 정확한 이유가 있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능은요, 저도 수능 특강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 수능은요, 보통 문제수의 4배수 내지 5배수 정도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게 뱅글뱅글 돌고 도는 겁니다. 외국어 영역이 좀 제일 적은 편이고, 수학이 제일 많은 편이고, 언어가 국어가 그 중간쯤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었습니까? 지난번 시험에 유달리 시험 점수가 좋았던 우리 아이가 이번 달에 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그 유형은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요, 그 유형만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다른 유형이 섞여 나온 거죠.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맨날 결과에만 집착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요리란 말 아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플라톤의 동굴의 요리. 즉, 죄수들을요, 벽 쪽으로만 향하게 하고요, 인형을 세워놓고요, 계속 비추고 있으면요, 죄수들은 벽 쪽에 있는 인형의 그림자만 보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도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게 그림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게 동굴의 요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죄수가 돌아앉아서 진짜 인형을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시험이요, 시험일 뿐입니다. 시험은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험에, 이번 시험에 몇 점 나왔는지에 집중하고 있죠. 이게 동굴의 요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수능 시험은요, 몇 번 잘 보면 돼요? 딱 한 번 잘 보면 돼요. 그죠? 이 점수 가지고 아이들을 후드려 잡지 마세요. 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수능날 시험을 잘 봐야죠. 동굴의 요리를 범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왜 본다?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이 틀렸으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나는 순간 100점이라는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때요? 100점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17번 문제를 풀었는데 다음 중 물과 관계 깊은 것은 하는 문제였다고 칩시다. 근데 틀렸죠. 그럼 틀렸다고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선택지 1번, 2번 해서 5번까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체크하고 5번이 정답이었다고 칩시다. 이제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방법은요, 세 줄로 정리하기예요. 세 줄로 딱 정리하기예요. 전 이것만 지키면요, 이번 모의고사에 표준 점수로 50점 올라간다고. 이 50점이 뭐냐고 하면요,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두 개를 더 맞추는 거예요. 문제풀이 방법을 고침으로 해서. 그러면 원점수로 34점이 올라가고요, 원점수 34점이 올라가면 표준 점수로 50점이 올라갑니다. 믿으셔야 돼요. 즉, 첫째는 내가 답으로 고른 이유. 여러분, 내가 몇 번으로 답을 골랐어요? 나는 1번을 답이라고 했죠. 네. 나는 1번을 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틀렸다 하더라도 스스로 한 줄로 정리해요. 내가 왜 1번을 답이라고 했느냐 아시겠어요? 네. 물과 관계 깊은 것을 물었는데요, 1번에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압니까? 1번에 뭐라고 딱 적혀 있냐면 수구 초심 딱 적혀 있는 거죠. 오, 그래, 반가워, 너무 반가워. 수구란 뭐지? 물숫자의 공구장가 물놀이? 그래, 그러면 이게 물과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1번을 답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틀렸죠. 그렇지만요, 내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답한 이유는 뭐예요? 한번 써볼까요?
나는 수구가 물놀이인 줄 알았어. 아니 길게 쓰면 안 돼. 딱 한 줄로. 내가 왜 이것을 답으로 골랐는가를 반드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동구려를 또 범하게 돼요. 맨날 점수만 확인하다 불구락 푸르락. 오늘은 흥분돼가지고 A씨 지난번보다 2개 더 틀렸잖아. 아, 이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은 PC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학생들은 또 동그라미 실컷 쳤다가 뒤에 있는 해설지를 잔뜩 옮겨 적죠. 너무 이쁘게 적었는데 시집 갈 때도 가지고 가. 근데 옮겨 적었을 뿐이지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으로 고른 이유를 한 줄로.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뭘 적느냐면요, 그것이 뭐죠? 5번 아니에요. 5번. 그죠? 그것이 정답인 이유. 네, 그것이 정답인 이유. 이것도 몇 줄? 한 줄로. 여러분, 애들이 보통 이걸 적으라고 그러면 뒤에 있는 해설을 옮겨 적어요. 옮겨 적은 것일 뿐 내 머릿속의 지식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보세요. 그리고 아하,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꼭 확신이 되면 그 해설은 덮어야 돼요. 덮고 내 방식으로 이게 이래서 답이구나. 해설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5번에 해설을 봤더니 5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1, 야, 9, 도, 하, 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난 몰라서 틀렸죠. 근데 해설을 봤더니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열한박정으로 열하일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밤중에 엄청난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그 물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 강을 함부로 건널 수가 없었는데 한번 그 물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룻밤에 1이야 9번 그 강을 건너도 두렵지 않았다는 기록이란 뜻이에요. 근데 난 뭘 몰랐을까? 요걸 몰랐던 거죠. 요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물줄기가 강이야. 여러분, 강보다도 더 큰 물줄기가 하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황하가 있잖아요. 이걸 몰랐던 거죠. 이게 물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해설을 1야 9 더하기 이걸 다 적으라는 게 아니죠. 여기 간단히 뭐라고 적으면 돼요? 하는 강보다 더 큰 물이다. 그래, 물과 관계 있는 거 골라야 되니까, 그죠? 이걸 분명하게 깨우치지 못하면요, 다른 유형이 나오면요, 이 비슷한 질문을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유형은 반복되고 틀린 문제 계속 틀려나가는 거예요. 점수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정체를, 그림자를 볼 게 아니고 돌아서서 그 인형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나의 실수. 즉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한 실수가 뭐였는가. 아시겠어요? 그럼 그런 말이 나오죠.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 언덕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향을 말한다. 이해가 돼요? 이 이야기가 내가 알아야 다음에 수구초심 보게 나오면 또 물놀이라고 안 하죠. 납득이 되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잃어버린 끝난 겁니다. 그죠? 이게 5번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점 올라간다는 거죠. 자, 2가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끝나는 순간 100점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풀어라. 그 다음에 그래도 틀린 문제는 첫 번째, 내가 답으로 고른 이유. 그것이 정답인 이유. 세 번째, 나의 실수는 무엇이었던가를 길게 적으면 안 돼. 길게 적으면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딱 한 줄로. 적었을 때 여러분의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실력이고 똑같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이 방법론만 바꿔도 아이들의 성적은 부쩍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납니까? 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날 공산이 있다. 그걸 위해서는 내 꿈을 ABC를 갖춘 D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맞죠? 그것을 위해서 ABC를 길러야 하는데 그 ABC는 아이가 정해야 되고요. 그 ABC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적어도 몇 대까지 정도는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 쓸 때는 꿈 제시와 ABC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활동 자체를 어떻게 정리하자?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동기과정, 결과 감상순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수능 점수 올리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요약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과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